몽상서책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즐겁게 이야기를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저녁 식사를 마친 후 나는 원래 사학원으로 돌아가려 했지만 안절부절 못하는 내 모습을 보고 석 외할머니는 절대 나를 보내주려 하지 않으셨다. 아직 시집도 안 갔는데 어째서 지금은 한시도 떨어져 있지 못하는 게냐? 외할머니랑 밥 한 끼 먹는 것조차 참을성이 없을 정도야. 나는 즉시 환하게 웃으며 할머니의 비위를 맞췄다. 재빨리 외할머니와 송 외할아버지께 차를 더 따라드렸다. 외할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그냥 프로그램 게스트들이 아직 사학원에 남아있어서 접대가 소홀할까봐 걱정돼서 그래요. 어쨌든 손님이잖아요. 석 외할머니는 당연히 내가 내세운 이유를 조금도 믿지 않으셨다. 내 마음속에는 분명 그 게스트들 뿐만 아니라 다른 특별한 사람도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외할머니는 목소리를 낮추어 속 깊은 이야기를 이어가셨다. 사실 외할머니는 젊었을 때 감정 문제로 고생을 많이 했단다. 그래서 진심으로 네가 누구에게든 너무 깊은 정을 주는 것을 원치 않아. 남자에 대해서는 모든 감정을 다 주지 않는 것이 가장 좋아. 송 할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손에 든 신문을 살짝 떨며 동의하지 않는다는 투로 대답했다. 물론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하지만 내 외할머니 말을 다 듣지는 마라. 너는 아직 아주 젊으니 평생 잊지 못할 사랑을 한번 경험해보는 것도 이 세상에 온 보람이 있을 게야. 물론 할아버지도 내가 누군가를 자기 자신보다 더 위에 둘 정도로 사랑하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으셨지만 만약 연애를 하면서 온갖 것을 다 경계해야 한다면 무슨 재미가 있겠는가? 나는 즉시 장난스럽게 혀를 내밀고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두 분 말씀 무슨 뜻인지 알아요? 사실 그 사람은 저한테 정말 잘해줘요. 석 외할머니가 즉시 입술을 비죽였다. 날 놀리는구나. 너희 어린애들은 누가 밀크티 한 잔만 사줘도 바로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잖아. 나는 민망해서 손으로 코를 만지작거렸다. 사실 그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저한테 밀크티 한 잔도 사준 적이 없는걸요. 외할머니가 즉시 진지하게 당부하셨다. 오늘 밤은 그냥 집에서 자거라. 아무데도 가지마. 알았지. 외할머니가 이렇게 요구하시는 것은 아주 드문 일이었기에 나는 당연히 거절할 이유가 없었다. 하지만 샤워를 마치고 침대에 누워 아무리 뒤척여도 전혀 잠이 오지 않았다. 시계를 힐끗 보니 벌써 밤시가 다 되어갔다. 이 시간이면 백영초는 분명히 오래전에 잠들었을 것이다. 그는 원래 아주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하지만 나는 창밖의 달빛만 계속 쳐다보며 조금도 잠들 수가 없었다. 침대에서 한참을 뒤척이며 생각한 끝에 나는 마침내 벌떡 일어나 재빨리 옷을 갈아입었다. 나는 숨을 죽이고 밖의 동정을 살폈다. 모두들 방으로 돌아가 잠든 것 같자 나는 살금살금 조용히 밖으로 나갔다. 하지만 거실에 막 들어섰을 때 나는 송경이 자기 방에서 나오는 것을 보았다. 내가 그렇게 몰래 나가는 것을 보고 그는 즉시 멈춰서서 멍하니 작게 물었다. 누나, 나는 서둘러 달려가 그의 입을 손으로 막고 작은 목소리로 쉿 하고 속삭였다. 그가 나를 위아래로 의심스럽게 훑어보았다. 어디 가려고? 나는 즉시 작은 목소리로 그에게 대답했다. 사학원에 잠시, 아직 처리하지 못한 일이 좀 있어서. 그가 비웃었다. 누나는 분명 그 남자 생각나서 가는 거겠지. 나는 즉시 부인했다. 헛소리 마. 나 그런 사람 아니야. 그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대꾸했다. 누나는 딱 그런 사람이야. 나는 즉시 할 말을 잃었다. 나는 서둘러 손을 저으며 그에게 작은 목소리로 덧붙였다. 됐어. 헛소리 그만하고 나 먼저 갈게. 내일 아침에 나 좀 숨겨줘야 해. 송경이 다시 살짝 웃었다. 예전 누나는 멍청하고 성격도 나쁘고 게다가 돈 욕심도 많았지. 나중에 내가 되고 나서 모든 것이 아주 좋아졌어. 하지만 이제 와서 알고 보니 자기 누나는 사랑에 눈이 먼 여자였구나. 나는 즉시 송경을 한번 째려봤다. 나 아니야. 하지만 그런 다음 그의 머리를 가볍게 한번 쥐어박으며 일부러 상기시켰다. 아 맞다. 지난번에 네가 갖고 싶어하던 신발 잊지 않았어. 그 신발은 가격이 수만 위안에 달했고 송경은 살 돈이 없었으며 엄마는 절대 사주지 않으셨다. 그의 눈이 즉시 환하게 빛나며 희망에 가득 찬 눈으로 나를 쳐다봤다. 누나,
진짜 사줄 거야. 나는 호탕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몇 개 더 골라봐. 만 위안 채워서 링크 보내줘. 그는 즉시 주먹을 꽉 쥐었다. 기쁨에 겨워 거의 뛰어오를 뻔했다. 누나는 정말 내 친누나야. 누나, 걱정 말고 형부랑 둘만의 세상 즐기러 가. 내일 아침에 내가 꼭 잘 숨겨줄게. 그 말을 듣고 나는 거의 내 침에 살에 들릴 뻔했다. 누가 형부랑 둘만의 세상을 원한대. 힘들게 집에서 빠져나왔다. 나는 밤에 장막 속으로 차를 몰아 아주 빨리 사하번에 도착했다. 사하번은 지금 아주 고요했다. 나는 배경초가 분명히 잠들었을 것이라고 짐작했다. 주위가 그렇게 조용한데 몇 걸음 걷자마자 갑자기 정자 쪽에서 아주 작은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발걸음을 멈추고 호기심에 그쪽을 쳐다봤다. 희미한 밤의 불빛 아래 나는 즉시 정자 안에 익숙한 그림자를 알아보았다. 나는 부드럽게 다가가 작은 목소리로 그의 이름을 불렀다. 배평균 씨. 의자에 앉아 쉬고 있는 듯 했던 남자가 문득 눈을 뜨고 고개를 돌려 나를 약간 놀란 듯이 조용히 말했다. 어째서 다시 돌아왔어요? 나는 손을 들어 가슴에 살짝 얹었다. 심장이 걷잡을 수 없이 마구 뛰는 것을 느꼈다. 그럼 당신은요? 왜 이 시간에 아직 안 자고 있어요? 그는 움직이지 않고 그저 부드럽게 대답했다. 당신을 기다렸어요. 나는 지금 그의 눈을 선명하게 볼 수 없었지만 그가 분명히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아랫입술을 살짝 깨물고 나는 저도 모르게 정자 안으로 재빨리 달려가 그의 바로 앞에 서서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만약 오늘 밤 내가 돌아오지 않았다면요? 그가 살짝 웃었다.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하고 자신감에 차 있었다. 오늘 안 오면 내일은 분명히 올 테니까요? 나는 목소리를 조금 더 낮추고 고집스럽게 계속 물었다. 설마 내일까지 계속 기다릴 생각이었어요. 나도 모르겠어요. 그가 살짝 대답했다. 그도 왜 자신이 고집스럽게 여기서 기다리고 있었는지 알 수 없었다. 심지어 내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릴 수 있을지조차 확신할 수 없었다. 하지만 어쨌든 그는 나를 기다리고 싶었다. 내 심장은 지금 병에 걸린 것처럼 그렇게 한 차례 한 차례 뜨거워졌다. 그리고 왠지 모르게 나는 평생 가장 대담한 행동을 해버렸다. 나는 더 가까이 다가가 그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는 그대로 그의 무릎 위에 바로 앉았다. 배경초는 잠시 흠칫했지만 아주 빨리 손을 들어 내 허리를 꽉 잡았다. 거리가 너무 가까워서 그의 숨소리가 선명하게 들릴 정도였다. 나는 살짝 고개를 기울여 천천히 다가가 마지막으로 한번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마지막으로 물을게요. 나한테 키스하고 싶어요. 여자로서 가져야 할 수줍음 같은 것은 내가 일부러 여러 번 버렸고 이번이 마지막일 것이다. 그가 살짝 한숨을 쉬었. 그의 목소리는 억제된 듯 쉬어 있었다. 이렇게 늦었는데 왜 다시 돌아왔어요? 당신이 보고 싶어서요. 내가 살짝 대답했다. 말이 끝나자마자 나는 그의 손이 갑자기 내 머리카락 속으로 파고들어 부드럽게 내 머리를 잡고 앞으로 바싹 당기는 것을 느꼈다. 나는 몽롱하게 생각했다. 입술이 이렇게 차가운데도 여전히 아주 부드럽네. 우리 둘 다 첫 키스였기 때문에 처음에는 아주 어색하고 서툴렀다. 처음 느낌은 사실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 단지 가끔 그의 이빨의 실수로 살짝 긁혀서 입술이 좀 아팠을 뿐이다. 나는 살짝 뒤로 물러나 그를 진지하게 한번 쳐다보고는 작은 목소리로 평가했다. 배평균 씨, 당신 기술은 정말 연습이 좀 더 필요하겠어요. 그는 그 말을 듣고 즉시 웃음을 터뜨렸다. 그의 가슴에서 울려나오는 낮은 웃음소리가 그의 온몸을 살짝 떨리게 했다. 내가 경험이 부족해서 그래요. 샤오샤오가 좀 이해해줘요. 나는 그 말을 듣고 주도적으로 그의 목에 팔을 감고 고개를 기울여 그의 입가에 부드러운 키스를 남겼다. 그럼 우리 몇 번 더 해봐요. 경험을 쌓기 위해서 말이에요. 그가 나지막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말을 마치고 그는 내 턱을 가볍게 들어 올리고 다시 한번 고개를 숙여 그가 수없이 꿈꿔왔던 부드러운 입술에 닿았다. 이번에는 그가 천천히 어루만지다가 조금씩 부드럽게 혀를 안으로 넣었다. 비록 그는 경험이 없었지만 그의 학습 능력은 정말 뛰어났다. 단 한 번 더 했을 뿐인데 그는 쉽게 감정을 주도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고 부드러운 키스였다가 점점 더 깊어지고 부드럽게 얽히며 떨어지지 않았다.
숨이 멎을 것 같은 느낌. 두 사람의 혀는 마치 숨바꼭질을 하는 것 같았다. 그 순간 고요한 마당 공간 속에서 오직 우리 입술에서 나는 야릇한 소리만이 들려와 내 마음을 온통 어지럽혔다. 됐어요. 나는 그를 살짝 밀어내려 했지만 그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느꼈다. 그의 입술은 여전히 내 입술가에서 부드럽게 어루만졌다. 방금 전에는 아주 간절하다고 하지 않았어요? 이 정도로 벌써 충분해요. 그의 목소리는 숨길 수 없는 약간의 욕망을 담고 쉬어 있었다. 그는 단지 나에게 키스만 하고 싶은 것이 아니었다. 그는 더 많은 것을 원했다. 나를 품에 안고 나를 삼켜버리고 싶었다. 자기 자신을 억제하는 것은 정말 너무나 어려웠다. 하지만 이 모든 욕망은 여전히 생각에만 머물렀다. 나에게 키스하는 것 외에 그의 두 손은 전혀 선을 넘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 심지어 내 허리를 감싸고 있는 팔조차 그는 조심스러워서 감히 세게 힘을 주지 못했다. 깊은 밤, 내 숨결이 살짝 떨렸다. 다음에 해요. 한 번에 너무 오래 키스하면 다음에 실증 나면 어떡해요. 그는 그 말을 듣고는 일부러 내 입술을 한 번 더 살짝 빨았다. 그의 목소리는 웃음기 가득한 낮은 목소리였다. 샤오샤오, 당신은 정말 내 입맛을 너무 과소평가하는군요. 당신에게 아무리 오래 키스해도 나는 절대 실증 나지 않을 거예요. 그는 항상 선을 지키려 애썼다. 단지 언젠가 자신이 통제력을 잃을까봐 두려웠을 뿐이다. 오늘 밤 그는 자신이 세운 규칙을 깨뜨렸다. 나에 대한 욕망은 즉시 채울 수 없는 깊은 골짜기처럼 갈수록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되었다. 이 밤 하늘에는 밝은 달이 떠 있었다. 나와 그는 그렇게 서로를 껴안고 몇 번이나 키스했는지 알 수 없었다. 단지 내 입술이 지금은 뜨겁고 저릿하며 아마 부어올랐을지도 모른다는 것만 알았다. 그런 다음 그는 나를 안고 침실로 돌아왔다. 우리 두 사람의 몸에는 지금 차가운 밤이슬이 맺혀 있었지만 마음속에서 타오르는 불꽃을 끌 수는 없었다. 자자, 그가 내게 작게 속삭였다. 나는 즉시 이불을 끌어당겨 얼굴의 절반을 가리고 오직 눈만 드러내어 부끄러운 듯 그를 쳐다봤다. 하지만 내 손은 이불 속에서 몰래 빠져나와 그의 새끼손가락을 부드럽게 걸고 작은 목소리로 덧붙였다. 내일 우리 또 키스할 수 있어요. 그는 즉시 내 손을 꽉 잡고는 부드럽게 고개를 숙여 내 이마 한가운데에 따뜻한 키스를 남겼다. 나는 사실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여색을 멀리하는 군자가 아니야. 나는 너보다 더 원해. 만약 지금 내가 대학에 입학했다면 아마 그는 이렇게 조심스럽게 걱정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나를 너무나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그는 남들이 왈가왈부할 수 있는 어떤 것도 남기고 싶지 않았다. 그가 작은 목소리로 나를 달랬다. 자, 나는 살짝 하품을 했다. 처음에는 분명 흥분해서 잠 못 이룰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옆에 그가 있자 나는 아주 빨리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이 한 번의 잠에서 깨어났을 때 밖은 이미 환하게 밝아 있었다.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고 방을 나왔을 때 내 시선은 무의식적으로 주위를 둘러보며 백영초의 모습을 찾지 않을 수 없었다. 동 선생님은 일찍 주무셨으니 당연히 아주 일찍 일어나셨다. 내가 막 나오는 것을 보고 그는 약간 놀라며 물었다. 샤오샤오, 어젯밤 그렇게 늦었는데도 다시 돌아왔구나. 나는 즉시 약간 찔려서 서둘러 대충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사실 그렇게 늦지는 않았어요. 그냥 정자 밖에서는 좀 늦었죠. 선생님은 그 말을 듣고는 의미심장하게 웃었다. 날 놀리는구나. 네가 막 갔을 때 여기 어떤 사람은 넋이 나가서 한참 동안 멍하니 있었단다. 오늘 네가 돌아오지 않았다면 아마 그 친구는 사람 잡으러 달려갔을 거야. 나는 그 말을 듣고는 즐겁게 웃으며 어쩔 수 없다는 듯이 말했다. 어쩔 수 없죠. 매력이 너무 큰 탓인걸요. 백영초가 막 방에서 나오다가 마침 내 그 말을 듣고 즉시 호기심에 되물었다. 방금 뭐라고 했어요? 나는 아주 달콤한 미소를 짓고 즉시 그의 옆으로 바싹 다가가 살짝 고개를 들어 놀렸다. 당신 매력이 너무 커서 내가 계속 넋을 잃고 안절부절 못한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그가 고개를 숙여 나를 쳐다봤다. 그의 눈에는 부드러운 웃음기가 어렸지만 목소리는 비꼬는 듯했다. 정말요? 내가 보기엔 어젯밤 당신은 아주 잘 자던데요? 나를 밤새도록 놀려서 잠 못 자게 해놓고 정작 자기는 아침까지 푹 잤잖아요. 나는 살짝 웃으며 바로 대답했다.
그렇다면 키스가 숙면에 아주 좋다는 걸 증명하는 거네요. 게으름 피우면 안 되는 거 알죠? 앞으로 우리 열심히 적극적으로 연습해야 해요. 그는 그 말을 듣고는 손을 드러내 이마를 가볍게 한번 쳤다. 그의 목소리는 나무라면서도 애정이 섞여 있었다. 너는 정말 억지 논리의 대가구나. 오늘 아침 식사는 내가 광둥식 딤섬을 주문했다. 가격이 결코 저렴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게에서 특별히 사람을 보내 직접 집까지 배달해 주었고 심지어 함께 마실 차까지 준비해 주었다. 식사가 끝난 후 그릇과 식기들은 모두 사람이 와서 깨끗하게 치워주어서 내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 나는 먹으면서 즐겁게 이야기했다. 아주 만족스러웠다. 언제 시간 나면 우리 광둥에 직접 가서 먹어요. 분명히 훨씬 더 맛있을 거예요. 백영초가 즉시 내게 냅킨 한 장을 건네주었다. 나는 그것을 보고는 입술을 내밀고 그를 보며 애교를 부렸다. 당신이 닦아줘요. 어젯밤 그렇게 좋은 시작을 한 이후로 이제 나는 그를 보기만 하면 마음속에 온통 껴안고 키스하는 생각뿐이었고 정말 촬영에 집중할 마음이 조금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는 약간 멈칫했다가 마지막으로 부드럽게 웃으며 냅킨을 들고 내 입가를 가볍게 닦아주었. 옆에 앉아있던 동 선생님이 우리를 한참 쳐다보다가 마지막으로 참지 못하고 주의를 주었다. 이봐, 너희 젊은이들아. 좋든 싫든 나 같은 외로운 늙은이의 감정도 좀 신경 써줘야 하지 않겠니? 라이브 스트리밍의 네티즌들은 즉시 시끄럽게 놀려댔다. 내가 아침 일찍 라이브 스트리밍 보러 온 게 겨우 개밥 먹으려고 온 거였나? 무슨 개밥이야? 이건 완전 초달달한 설탕이잖아. 갈수록 샤오샤오랑 저 촬영 기사 사이에 사랑의 향기가 넘치는 분위기가 느껴져. 어제는 이 정도로 명확하지 않았는데 헤헤, 설마 어젯밤 두 사람 무슨 일 있었던 거 아니야. 헛소리 마. 정말 무슨 일 있었으면 오늘 아침에 어떻게 저렇게 일찍 일어나겠어. 나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신경 쓰지 않았다. 아침 식사를 마치고 나는 즐겁게 손뼉을 치며 일어나 어제 하던 이호를 계속해서 완성했다. 만약 별다른 일이 없다면 오늘 나는 완전히 이 악기를 완성할 수 있을 것이다. 수공예품을 만들 때마다 나는 아주 집중해서 거의 주위의 모든 것과 나 자신을 분리시킨다. 단지 그 울림통 하나만으로도 나는 아주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했다. 홈을 파고 목을 끼울 구멍을 뚫고 몸통에 부드러운 곡선을 만들고 그런 다음 비로소 목을 제작하기 시작했다. 이런 공정들이 계속 반복되었고 아주 복잡해서 외부인이 보기에는 분명히 내가 다음 단계에 무엇을 할지 전혀 짐작할 수 없었을 것이다. 처음에 동 선생님은 내가 직접 2호를 만들어 드리겠다고 한 것이 그냥 농담인 줄로만 아셨다. 하지만 그는 정말 몰랐다. 내가 정말 할 줄 알 뿐만 아니라 내 동작이 아주 능숙하다는 것을. 그날 오후 늦게서야 나는 비로소 완전한 2호 하나를 완성했다. 나는 즐겁게 동 선생님께 드려 직접 검사하고 소리를 시험해보게 했다. 2호는 사실 그렇게 귀한 물건은 아니었다. 귀한 것은 이 금산안목 재료가 비싸고 아주 아름답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가장 귀한 것은 역시 이 악기가 내가 직접 만들었다는 것이었다. 동 선생님은 아주 만족스러워하며 미소 지으며 감탄했다. 샤오샤오, 너는 정말 항상 사람을 놀라게 하는구나. 나는 그에게 마치 사람이 읽을수록 더 이해할 수 없는 책과 같았다. 매번 다시 읽을 때마다 놀라운 새로운 것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어쩐지 백영초 같은 차가운 사며조차 나에게 마음이 흔들려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나를 사랑하게 되었는지 나는 즐겁게 미소 지으며 부드럽게 그에게 대답했다. 선생님께서 좋아해 주시는 것이 이 악기에게는 정말 가장 의미 있는 일이에요. 그 말을 듣자 동 선생님은 즐겁게 즉시 악기를 백영초에게 건네주며 바로 요구했다. 자, 네가 한 곡 켜보거라. 그는 약간 멍해 있었다. 나는 즉시 그를 기대에 찬 눈으로 쳐다봤다. 한 곡 켜줄 수 있어요? 사실 예전에 당신이 악기 연주하는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내가 이렇게 말을 꺼냈으니 그는 정말 거절할 수가 없었다. 그가 살짝 내게 물었다. 무슨 곡 듣고 싶어요? 나는 그에게 달콤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당신이 연주하는 거라면 어떤 곡이든 다 좋아요. 동 선생님은 내 말을 듣고는 혀를 차며 감탄하고는 일부러 놀렸다.
너희 두 사람은 그냥 여기 앉아서 계속 애정행각이나 벌여. 나는 먼저 갈게. 분명히 선생님은 나 같은 외로운 사람의 감정에는 조금도 신경 쓰지 않으셨. 그때 백영초는 카메라에 등을 돌리고 있었다. 처음에 그는 조심스럽게 음을 맞추고 가볍게 몇 음을 켜서 현을 시험했다. 들어봐서는 좋은지 나쁜지 분간할 수 없었다. 바로 그 후 이호 소리가 즉시 활기차게 울려 퍼졌다. 솔직히 말해서 나는 어떤 종류의 악기도 전혀 다룰 줄 몰랐다. 음악에 대해서는 나는 겸손한 것이 아니라 정말 문외한이었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그의 손이 현 위를 빠르게 스쳐 지나가고 두 손이 완벽하게 협력하며 거의 틈이 없는 것을 선명하게 볼 수 있었다. 나는 정말 그에게 이렇게 재능 있는 면이 있다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내가 직접 만든 이호는 그의 손 아래에서 이상하게도 순종적이었다. 부드러운 악기 소리가 울려 퍼지자 내 마음속에서는 문득 작은 자부심이 생겨났다. 그리고 봐, 저렇게 아름다운 멜로디는 바로 내 남자가 연주하는 거라고. 라이브 스트리밍의 네티즌들도 즉시 활기차게 칭찬했다. 세상에, 이 곡은 완전 클래식이잖아. 경마. 이호는 원래 슬픈 곡이 많은데 이 경마라는 곡은 들을 때마다 감탄할 수밖에 없어. 너무 멋져. 설마 저 촬영 기사가 정말 이호 켤 줄 아네. 들어보니 수준도 낮지 않아. 동 선생님께 직접 배운 제자인데 수준이 어떻게 낮겠어. 곡이 끝났을 때 나는 여전히 아쉬운 마음이 가시지 않았다. 그때 동 선생님이 즐겁게 일어나 내게 말했다. 자, 이제 선생님은 가봐야겠다. 샤오샤오, 다음에 또 듣고 싶으면 그 친구한테 피아노 쳐달라고 해봐. 나는 즉시 놀라 눈을 동그랗게 뜨고 바로 물었다. 당신 피아노도 칠 줄 알아요? 내 머릿속에는 지금 즉시 피아노 한 대를 여기에 들여놓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백영초가 나를 쳐다봤다. 그의 눈에는 애정이 가득했다. 네가 듣고 싶은 게 뭐든 우리는 평생을 두고 천천히 들을 수 있어. 우리 앞에는 아직 아주 많은 시간이 있었고 두 사람이 서로를 천천히 깊이 알아가기에 충분했다. 동 선생님이 내가 막 만든 이호를 조심스럽게 상자에 넣으며 즐겁게 말했다. 여기에 손님으로 온 것이 정말 올바른 결정이었다고 생각해서 아주 기쁘다. 네, 집에서 이틀 동안 정말 만족스러웠어. 샤오샤오. 내 약속은 아직 유효하단다. 언제든 마음이 바뀌어서 민족 악기를 배우고 싶으면 나를 찾아오너라. 나는 즉시 쓴웃음을 지으며 서둘러 대답했다. 선생님, 저는 정말 예술세포가 하나도 없어서 아마 선생님을 실망시켜 드릴 거예요. 동 선생님이 떠나신 후 나는 다시 내 귀여운 아기 누에들을 돌보기 시작했다. 막 부화한 누에는 작아서 아주 잘 돌봐야 건강하게 자랄 수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뽕잎을 잘게 썰어 먹이를 주고 그런 다음 밀가루를 좀 가져와 녹두전 몇 개를 부칠 준비를 했다. 이번에는 덜 달게 만들어서 외할머니도 드실 수 있게 해야지. 사실 나는 원래 백영초에 어머니께 드릴 과자를 좀 만들고 싶었다. 지난번에 그분의 백호 자스민 차를 받아서 마음이 계속 좀 미안했다. 그분이 내가 직접 구운 쿠키를 아주 좋아한다고 말했기에 나는 그분께 드릴 것을 좀 더 만들기로 결정했다. 그날 오후 내내 나는 이 달콤한 과자들을 만드는 데만 매달렸다. 녹두전 외에도 나는 소금에 절인 계란 노른자 과자도 좀 더 만들었다. 다 만든 후 나는 조심스럽게 각 과자를 작은 상자에 넣었다. 한 상자에 5개씩, 총 상자 정도가 나왔다. 그 외에도 나는 눈꽃 과자도 몇 상자 더 만들어서 역시 조심스럽게 각 상자를 따로 포장했다. 나는 상자를 포장하면서 즐겁게 카메라 앞에서 말했다. 오늘 과자는 모두 저당이에요. 잠시 후에 웨이보에 올려서 경품 추첨 이벤트를 열 거예요. 여러분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세요. 오늘 바로 보내드릴게요. 그런 다음 나는 외할머니와 할아버지 그리고 백영초의 어머니께 보낼 과자도 조심스럽게 포장하고 즉시 사람을 시켜 보내달라고 했다. 그때 백영초는 정자에 유유히 앉아 차를 마시며 한가롭게 달콤한 과자를 맛보고 있었다. 그의 모습은 아주 편안해 보였다. 그는 조심스럽게 사진을 찍어 SNS에 올렸다. 그가 사학원에 와서 머문 이후로 그의 SNS 게시물 빈도는 정말 놀라울 정도로 많아져서 마치 다른 사람이 계정을 해킹한 것 같았다.
이번에 첫 번째로 좋아요를 누른 사람은 여전히 리차오였다. 그는 바로 아래에 불만 가득한 댓글을 달았다. 지금 삼략께서는 정말 이 하인의 생사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으시는군요. 천년 묵은 원혼에 비할 만한 고용인의 원한이었다. 백영초가 바로 나에게 물었다. 소금에 절인 계란 노른자 과자 남았어요. 나는 그의 앞 테이블을 힐끗 한번 쳐다봤다. 테이블 위에 저 과자 다 드셨어요. 사실 그는 단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 단지 방금 전에 예쁜 사진을 찍고 싶어서 내가 일부러 과자를 많이 차려놓으라고 했을 뿐이다. 사실 그는 몇 개 먹지도 않았다. 그가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내 말에 대답했다. 친구한테 보내서 그 고용인의 상처 입은 마음을 위로해주고 그가 계속해서 열심히 자기 목숨을 바치도록 해주려고. 나는 그 말을 듣고는 바로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다. 주소 알려주세요. 제가 그 사람한테 과자 보내줄게요. 하지만 그가 막 SNS를 열었을 때 즉시 어머니의 최신 댓글을 보았다. 착한 아들아, 남의 집 사위 노릇 잘하고 잘 보여야 한다. 백영초는 이 댓글을 보고 즉시 멍하니 굳어버렸다. 전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나는 원래 이 기회를 틈타 백영초와 감정을 좀 더 쌓으려고 했다. 어젯밤 그렇게 힘들게 우리 사이에 약간의 진전이 있었으니 당연히 지금 열심히 다져야 했다. 사실 단지 그에게 키스하고 싶은 것뿐만 아니라 주로 나는 그의 몸을 더 원했다. 하지만 내가 막 휴대폰을 열어 식당을 예약하고 오늘 밤 그와 저녁 식사를 약속하려 할 때 휴대폰에 갑자기 메시지 알림이 떴다. 외할머니가 나에게 메시지를 보냈는데 오늘 밤 자신과 함께 국제 영성회사의 경매에 가자고 하셨다. 나는 한 번도 경매에 참여해 본 적이 없어서 듣기만 해도 호기심이 생겨 즉시 동의했다. 그런 다음 겸사겸사 인터넷에서 오늘 밤 경매될 물품들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았다. 한번 훑어보자마자 나는 즉시 캐럿이 넘는 화려한 핑크 다이아몬드 하나를 보았다. 게다가 흠 하나 없는 완벽한 제품이었다. 나는 살짝 혀를 차며 감탄했다. 이 다이아몬드는 시작가가 억이 넘겠는데 옆에 서 있던 백영초가 힐끗 한번 쳐다보고는 부드럽게 물었다. 그거 마음에 들어요. 나는 즉시 고개를 저었다. 나는 보석에 그렇게 큰 흥미는 없어요. 사람들은 흔히 여자는 태어날 때부터 다이아몬드를 좋아한다고 말하지만 나에게는 이 말이 정말 조금도 맞지 않았다. 저 핑크 다이아몬드는 정말 아주 예뻤지만 내가 꼭 가져야 할 만큼 마음이 흔들리지는 않았다. 나는 조금 더 훑어보다가 마지막으로 가격이 비교적 적당한 보석 몇 개를 골랐다. 외할머니와 엄마께 드릴 선물로 살 생각이었다. 물론 이것은 단지 이상적인 생각일 뿐이었다. 왜냐하면 사실 이 물건들을 경매에서 낙찰받을 수 있을지조차 확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갈 준비를 할 시간이 되자 나는 조심스럽게 옷을 갈아입고 화장을 한 다음 밖으로 나왔다. 그가 살짝 눈썹을 치켜 세우고 나를 한번 쳐다봤다. 바로 가요. 나는 원래 바로 가려 했지만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 서둘러 돌아와 그의 뺨에 가볍고 부드러운 키스를 남기고 일부러 립스틱 자국을 남겼. 집에서 나 돌아오는 거 기다려야 해요. 그의 입꼬리가 즉시 올라가며 애정 어린 미소를 지었다. 가봐요. 내가 문을 나선 지 얼마 되지 않아 리차오가 서둘러 들어왔. 그의 얼굴에 가득한 봄 기운 넘치는 표정을 보자마자 리차오는 즉시 멍하니 굳어버렸다. 약간 멍한 듯이 말했다. 삼야, 차는 준비되었습니다. 그가 넥타이를 한번 고쳐 맸다. 각 동작이 아주 고상하고 세련되었다. 아래 사람들에게 일러도 오늘 밤 내 목표는 저 핑크 다이아몬드야. 리차오는 즉시 몇 초간 할 말을 잃었다가 그런 다음 망설이며 대답했다. 그 다이아몬드는 시작가가 억 천만인 것 같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고 아무렇지 않았다. 총괄 비서, 자네는 내 입장에서 문제를 생각하는 법을 배워야 해. 자네 입장에서 말고 얼마의 돈이든 내게는 고려 대상이 아니야. 리차오는 즉시 쓴웃음을 지었다. 네, 그 월급쟁이인 자신에게도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원래 고려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가 그 물건을 살 능력이 어디 있겠는가. 사람과 사람은 정말 화나게 만든다. 한편 나는 재빨리 경매장에 도착했다. 석 외할머니와 함께 가면서 나는 아주 많은 익숙한 얼굴들을 마주쳤다. 그때 나는 처음으로 장유판 여사를 만났다.
외할머니가 소개해준 후에야 나는 비로소 그녀가 배사미아의 어머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나는 장 여사님이 나를 특별히 부드럽고 애정 어린 눈빛으로 쳐다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정말 아주 의아했다. 분명히 예전에 나는 그녀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는데 나는 조용히 주위를 한번 둘러보고 그런 다음 휴대폰을 꺼내 짧은 비디오를 찍어 백영초에게 보냈다. 오늘 온 사람 정말 많네. 듣자 하니 많은 사람들이 저 핑크 다이아몬드 때문에 왔대. 그가 즉시 내게 답장했다. 나는 아주 마음에 드는 시계 하나를 미리 점 찍어 두었다. 가격이 지난번에 내가 그에게 선물한 롤렉스보다 배 이상 비쌌다. 하지만 지금 나는 정말 돈이 부족하지 않아서 이 가격은 완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 원래 오늘 밤 나는 돈 쓰러 온 것이었고 예산은 억으로 정해두었으니 다 쓰면 바로 집에 갈 생각이었다. 그때 리차오는 백영초와 함께 위층 VIP 룸에 앉아 있었는데 우리 두 사람이 그렇게 애교 섞인 말투로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을 듣고 그의 마음속은 정말 할 말을 잃었다. 그가 조심스럽게 한마디 덧붙였다. 백영초는 즉시 차갑게 그를 한번 째려봤다. 너는 솔로게인데 뭘 알겠어? 그렇게 비싼 시계에 만약 내가 망가뜨리면 어떡해? 리차오는 그 말을 듣고 즉시 짜증이 났다. 그 시계 고장만 아니었나? 그가 차갑게 대꾸했다. 보아하니 내가 총괄 비서리에게 주는 월급이 아직 너무 높은가 보군. 리차오는 즉시 눈물이 글썽이며 서둘러 태도를 바로 바꿨다. 네, 맞습니다. 만은 정말 아주 비쌉니다. 정말 무자비한 자본가네. 그가 살짝 눈을 돌려 아래 홀을 내려다봤다. 그의 시선은 즉시 나에게 고정되었다. 바로 그때 시무가 몇몇 친구들과 함께 홀로 들어왔다. 그는 즉시 살짝 한숨을 쉬며 마치 혼잣말처럼 작게 말했다. 어째서 너희들은 샤오샤오가 오늘 밤 나에게 선물을 경매에서 사줄 거라는 걸 알고 있는 거지? 시무 일행은 내 말을 듣고 시무가 즉시 비꼬는 듯한 차가운 웃음을 터뜨렸다. 만년 만에 한번 피는 꽃이 이제 막 피었다고 그렇게 거만해지다니. 백영초가 유유히 소파에 기대어 아주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다. 너랑 네 늙은 아내는 어디 갔어? 당연히 지금 뜨거운 연애 중인 우리랑 어떻게 비교가 되겠어? 옆에 있던 샤오인치가 그를 쳐다봤다. 그의 눈빛은 아주 무력했다. 삼형, 정말 내가 정신병원에 연락해줄 필요 없어. 그가 아무렇지 않게 소매를 가볍게 털며 차갑게 대답했다. 너는 한 번도 연애해본 적 없는 솔로계잖아. 이번에는 내가 너그럽게 용서해주지. 그런 다음 그는 다시 샤오 서정을 힐끗 쳐다봤다. 너도 용서해주지. 정말 아무도 가리지 않고 공격하는 스타일이네. 샤오 서정이 즉시 차갑게 흥 소리를 냈다. 아주 불쾌한 표정이었다. 나는 연애해봤거든. 백영초가 살짝 눈썹을 치켜 세웠다. 그의 눈빛은 아주 도발적이었다. 그렇게 오래전에 헤어진 첫사랑을 아직도 못 잊고 있는데 걔보다 너가 더 비참한 거 아니야. 시무는 그 말을 듣고 그에게 화가 나서 웃음이 터졌다. 삼야, 차 엎어지지 않게 조심해. 하지만 그는 신경도 쓰지 않고 유유히 소매를 걷어 올려 일부러 내가 사준 시계를 드러내고는 차갑게 말했다. 샤오샤오가 사준 시계야. 예쁘지? 옆에 서 있던 리차오는 그 말을 듣고 그저 침묵할 뿐이었다. 삼야, 방금 전에는 분명히 차고 다니면 부딪혀서 망가질까봐 걱정된다고 하셨잖아요. 그가 즉시 혀를 찼다. 부드럽게 대답했다. 밖에 차고 나오지 않으면 너희들이 그녀가 나한테 시계 사준 걸 어떻게 알겠어. 리차오 정말 좋은 사람도 당신이 하고 나쁜 사람도 당신이 다 하네요. 시무는 이번에는 침묵하기로 결정했다. 마음속으로는 단지 샤오샤오가 빨리 이 친구를 데려가 버렸으면 하는 생각뿐이었다. 한편 나는 우연히 옌자오자오와 철란도 이 경매에 참석한 것을 보았다. 철란이 살짝 미소 지으며 예의 바르게 다가와 석 외할머니께 인사했다. 우리 외할머니는 그저 예의상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분명히 겉으로만 평화를 유지하는 것뿐이었다. 그런 다음 나는 심혈금이 멀리서 이쪽으로 다가오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시어머니, 즉 씨씨 집안의 둘째 부인을 따라왔다. 보아하니 시문과 결혼한 이후로 그녀의 결혼 생활도 꽤 순탄하고 얼굴색도 예전보다 훨씬 좋아졌다. 가까이 다가오자마자 그녀는 즉시 석 외할머니를 경멸하는 눈빛으로 쳐다봤다. 요즘 이 경매 수준이 정말 낮아졌네. 어째서 개나 고양이나 다 들어오는 거야?
누구 따라 몰래 들어온 건 아닌지 모르겠네. 나는 즉시 웃음을 터뜨렸다. 부드럽게 그녀에게 대꾸했다. 너도 자기 자신을 참 잘 아는구나. 그럼 너는 개 종류야? 아니면 고양이 종류야? 오늘 누구 따라 몰래 들어왔어? 심혈금은 즉시 할 말을 잃었다. 대꾸하기도 전에 나는 다른 방향으로 고개를 돌려 한번 쳐다보고는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다. 저기 소아 아니야? 걔 설마 시문이랑 같이 온 건 아니겠지? 이봐, 심혈금. 너 머리 초록색으로 염색해. 내가 보기엔 초록색이 너한테 아주 잘 어울릴 것 같아. 말을 마치고 나는 일부러 손을 뻗어 그녀의 머리카락을 도발적으로 한번 툭 쳤다. 심혈금의 얼굴이 즉시 새파랗게 질렸다. 그녀는 서둘러 고개를 돌려 뒤를 쳐다봤다. 과연 소아의 모습이 정말 보였다. 시문과 결혼한 이후로 그녀는 언제나 소아의 행방을 찾아 이하도를 손봐주려 했다. 하지만 소아는 일찍이 해외로 도망가서 얼굴을 피했고 그녀가 손을 쓸 수 없게 만들었다. 이제야말로 기회가 온 것이었지만 오늘 시어머니도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녀는 일단 화를 억눌러야 했다. 바로 그때 경매 책임자인 왕 매니저가 문득 다가왔다. 그의 표정은 아주 공손하고 존경스러웠다. 심혈금은 원래 그가 자기에게 인사하러 온 줄 알고 즉시 거만하게 턱을 치켜들고 차갑게 바로 말했다. 왕 매니저, 나 자리 알아요. 직접 안내해 줄 필요 없어요. 왕 씨가 약간 멍해 있다가 예의 바르게 되물었다. 죄송하지만 누구신지. 심혈금의 미소가 즉시 굳어버렸다. 나는 CC 집안 사람이에요. 왕 매니저는 즉시 알아차리고 아주 공손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아, CC 집안 둘째 부인이시군요. 심혈금은 그 말을 듣고 거의 숨이 막혀 죽을 뻔했다. 내 얼굴이 그렇게 늙어 보이나. 바로 그때 CC 집안 둘째 부인도 옆으로 다가와 마침 이 대화를 듣고 얼굴이 즉시 잿빛이 되었고 화를 억누르며 차갑게 한마디 불렀다. 열금. 그때서야 심혈금은 자신이 방금 실언했다는 것을 깨닫고 즉시 더듬거리며 말했다. 어머니, 저 그런 뜻 아니었어요. 왕 매니저는 그들을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고 즉시 석 외할머니 쪽으로 공손하게 다가갔다. 알고 보니 석 여사님께서도 오셨군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일찍 알아보지 못해서 정말 실례가 많았습니다. 심혈금은 그 말을 듣고 즉시 멍하니 외할머니 쪽을 놀란 눈으로 쳐다봤다. 우리 외할머니는 오늘 단지 단순하고 우아한 치파오를 입고 손목에는 옥팔찌를 차고 계셨을 뿐인데 옷차림이 겸손하면서도 아주 세련되었다. 석 외할머니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그에게 대답했다. 괜찮아요. 오늘 나는 그냥 손녀 데리고 구경하러 온 것뿐이니. 아마 이따가 걔한테 어울리는 보석 몇 개 경매할지도 몰라. 왕 매니저가 즉시 예의 바르게 초대했다. 네, 여사님과 옌샤오 아가씨는 저를 따라오시죠. 두 분 자리는 앞쪽에 있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아주 드이양양해질 차례였다. 심혈금을 지나갈 때 나는 일부러 방금 전 그녀의 옹졸하고 더이양양했던 태도를 똑같이 따라했다. 너 정말 몰랐어? 우리 외할머니는 국제영성그룹 경매의 창립자 중 한 분이시거든? 심혈금의 얼굴은 즉시 아주 보기 흉하게 변했다. 분명히 그녀는 이 사실을 몰랐다. 그녀는 억울한 듯 막 나서서 따지려 할 때 시 부인이 엄한 목소리로 막았다. 열금 오기 전에 엄마가 몇 번이나 말했니? 말 조심 좀 하라고. 심혈금은 대가집 아가씨처럼 거만한 성격에 만약 심씨 집안 체면 때문이 아니었다면 시 부인은 정말 자기 아들이 그녀와 결혼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을 것이다. 심혈금이 입술을 삐죽이며 불만 가득한 표정으로 작게 말했다. 어머니, 소아도 여기 왔어요. 걔가 오면 어때서? 이렇게 사람 많은 곳에서 설마 너가 달려가서 걔랑 싸우기라도 할 셈이야. 시 부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마음속으로는 심혈금을 더욱더 혐오했다. 만약 심씨 집안 본처의 딸이었다면 분명히 이렇게 옹졸하고 못나지는 않았을 텐데 하지만 잠시 생각한 후 그녀는 다시 부드러운 목소리로 그녀를 달랬다. 엄마는 네가 아직 마음속에 화가 남아있는 거 알아. 하지만 그 결혼식 때 일은 정말 시문을 탓할 수 없어. 다 옌샤오가 꾸민 짓이야. 네가 더 화내고 불쾌해할수록 걔는 더 통쾌해하고 도이양양해야 할 뿐이야. 이렇게 한번 때리고 한번 달래는 방식은 특히 심혈금 같은 사람에게 아주 효과적이었다.
과연 시 부인의 몇 마디 충고를 듣자마자 그녀는 즉시 화를 풀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막 도착한 샤오창인이 다가와 그녀에게 달콤한 미소를 지었다. 열금, 오늘 내 분위기에 아주 잘 어울리는 사파이어 보석 세트가 나왔다고 들었어. 이따가 내가 경매에서 낙찰받으면 너한테 선물할게. 최근 샤오창이는 옌시 명문가 아가씨들 세계에 들어가고 싶어서 좀 조급해졌고 오랫동안 심열금의 비위를 맞춘 끝에야 비로소 그녀가 조금 마음이 누그러지는 것을 보았다. 심열금이 즐겁게 미소 지었다. 필요 없어. 내가 마음에 들면 직접 경매하면 되지. 어떻게 너한테 돈 쓰게 하겠어.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즐겁게 한참 이야기했다. 아주 친한 모습이었다. 멀리서 샤오밍잉이 차갑게 그 광경을 뚫어지게 쳐다봤다. 얼마나 지났을까? 심열금이 그녀 쪽으로 다가왔다. 그녀의 목소리는 비꼬는 투였다. 너는 내가 곁에 있을 필요 없잖아? 방금 샤오창인이랑 아주 즐겁게 얘기하지 않았어. 심열금이 약간 멍해 있다가 애교 섞인 웃음을 지으며 그녀를 끌어당기려 했지만 밍잉이 즉시 피했다. 뭐 하는 거야? 심열금이 입술을 삐죽이며 약간 불쾌해했다. 샤오밍잉이 차가운 목소리로 되물었다. 그 말을 해야 할 사람은 나야. 심열금, 너 지금 뭐 하려는 거야? 너 샤오창인이 누군지 몰라? 걔는 아버지가 가족과 그녀의 어머니를 배신했다는 살아있는 증거야. 샤오창인의 엄마는 아주 계산적이어서 딸 이름을 샤오창잉이라고 지어서 밍잉잉자를 따려고 했어. 샤오밍잉은 너무 혐오스러워서 직접 할아버지께 부탁해서 샤오창인이 이름을 바꾸도록 강요했어. 그녀는 그렇게나 미워하는데 심열금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밍잉, 우리 이제 애 아니잖아. 설마 네가 누구 싫어한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이랑 친구하면 안 돼? 네가 샤오창인 그렇게 미워해서 얻는 게 뭔데? 그냥 아버지가 너한테서 더 멀어질 뿐이야. 네가 걔를 아무리 미워해도 샤오창인은 여전히 존재해. 나는 네가 다른 사람이랑 친구하는 거 막지 않아. 하지만 그 사람이 절대 샤오창인이어서는 안 돼. 알겠어. 샤오밍잉이 화가 나서 큰 소리로 말했다. 그녀의 눈이 붉어졌다. 그녀와 심열금은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랐고 원래 두 사람이 친자매처럼 가깝다고 생각했다. 오늘에야 비로소 그것이 단지 그녀 혼자만의 착각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심열금이 참을성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래서 지금 너 뭐 하자는 건데? 나랑 절교라도 하자는 거야. 샤오밍잉이 고개를 높이 들고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지키려 애썼다. 만약 네가 계속 샤오창인이랑 어울리고 싶다면 그럼 우리 절교하자. 심열금이 살짝 입술을 비죽이며 즉시 벌떡 일어나 차가운 목소리로 대꾸했다. 절교하면 절교하지. 누가 필요하대. 두 사람 사이의 움직임은 즉시 내 주의를 끌었다. 샤오밍잉은 마치 내가 그녀의 약한 모습을 보는 것을 원하지 않는 듯 즉시 고개를 다른 곳으로 돌려 내 시선을 피했다. 나는 그저 살짝 눈썹을 치켜 세우고 그녀를 비꼬는 말을 더 이상 하지 않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샤오창인이 주도적으로 내 쪽으로 다가왔다. 옌샤오, 지난번에 정말 미안했어요. 제가 좀 부주의했어요. 그녀가 일부러 내 비위를 맞추려 했다. 다른 사람이었다면 분명히 즐겁게 이 몇 마디 호의를 받아들였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달랐다. 그녀에게 그렇게 쉽게 매수될 리가 없었다. 하지만 내 성격이 원래 삐딱해서 정말 그녀의 체면을 조금도 세워주지 않았다. 나한테 사과할 필요 없어. 어차피 말에서 떨어져 창피당한 건 너고 나는 손해본 거 없으니까. 내가 입꼬리를 올리고 비웃으며 말했다. 샤오창이는 내가 지난번 일을 다시 언급하자 얼굴이 즉시 보기 흉하게 변했다. 지난번에는 그냥 뜻밖의 사고였어요. 만약 계속 말 타고 싶으면 저한테 약속 잡아요. 제 승마 기술도 꽤 괜찮아요. 나는 경멸하듯 웃었다. 너는 말 타는 것뿐만 아니라 남 비위 맞추는 기술은 훨씬 더 뛰어나네. 심혈근과 소화 사이를 오가며 이 사람 저 사람 비위 맞추는 걸 보니 정말 칭찬 한마디 해줘야겠네. 아주 잘 굽실거리는구나. 나는 차갑게 심혈금을 힐끗 쳐다보고 살짝 고개를 저으며 말을 이었다. 심씨 집안도 명문가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아첨하는 사람을 키워냈지? 그냥 작은 보석 몇 개에 그렇게 쉽게 매수되다니. 심혈금은 그 말을 듣고 즉시 화가 나서 소리쳤다. 옌샤오, 너 너무 심하잖아. 나는 여전히 아무렇지 않게 그녀의 말을 이었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그것도 맞네. 샤오창인이 화가 나서
입술을 깨물었다. 옌 샤오. 내가 일부러 너한테 체면 세워줬는데 너 정말 분수를 모르는구나. 나를 화나게 해서 너한테 좋은 게 뭔데. 나는 그저 어깨를 으쓱하며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정말 좋은 건 없지. 하지만 손해볼 것도 없어. 네, 아버지는 샤오씨 집안의 실권자가 아니잖아. 네가 누굴 데리고 와서 남을 위협하겠다는 거야? 정말 샤오씨 집안의 주인은 샤오 윈치잖아. 그 사람의 친동생이 여기 서 있는데 네가 나설 차례야. 옆에 서 있던 샤오밍잉이 살짝 차갑게 비웃으며 비꼬는 말을 덧붙였다. 사생아 주제에 감히 밖에 나와서 시비를 걸다니 부끄러운 줄도 모르나 보네. 샤오창이는 전곡을 찔리자 화가 나서 울음을 터뜨렸다. 내가 사생아인 건 맞지만 내 출신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였어. 나는 차갑게 그녀를 비웃었다. 네가 선택할 수는 없었지. 하지만 내 출신 자체가 죄야. 출신을 선택할 수 없다면 적어도 염치는 좀 알아야지. 너 같은 신분으로는 마땅히 겸손하게 살아야 해. 정식 딸인 밍잉조차 내 눈에 차지 않는데 무슨 자격으로 그녀가 너 같은 사생아를 좋아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거야. 샤오창이는 극도로 창피해서 얼굴을 감싸고 흐느껴 울며 바로 밖으로 달려나갔다. 심혈금은 멍하니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었다. 입술을 깨물고 밍잉을 쳐다보았다. 마치 자신이 정말 잘못했는지 자문하는 것 같았지만 샤오밍잉은 그저 차갑게 고개를 돌리고 그녀를 다시는 쳐다보지도 않았다. 보아하니 방금 전의 절교는 단지 일시적인 확임의 한 말이 아니었던 것 같다. 서걸하 외할머니는 옆에 앉아 유유히 나를 조금도 화내지 않고 지켜보다가 샤오창인이 떠나기를 기다렸다가 비로소 부드럽게 옆에 앉은 장유판에게 물었다. 당신네 막내 아들도 여기 왔어. 장유판이 평온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아니, 걔 고객이 왔을 뿐이야. 외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도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인내심을 갖고 경매가 시작되기를 기다렸다. 첫 번째로 경매에 나온 물건은 고급 보석 세트였다. 모두 완전한 보석 세트였고 각 물건의 시작가는 10,000위안 이상이었다. 나도 몇 세트를 점 찍어두고 몇 번 경매판을 들었지만 매번 심혈금이 바싹 뒤쫓아왔다. 마지막으로 나는 가격이 너무 높아져서 가치가 없다고 느껴져 모두 포기했다. 결과적으로 그 모든 보석들은 심혈금이 차지했다. 옆에 앉아 계신 외할머니는 여전히 태연하셨다. 서두를 필요 없어. 가장 좋은 것들은 아직 뒤에 있으니까. 다음은 서화 경매 부분이었다. 나는 경매판을 외할머니께 드렸다. 외할머니, 저 대신 몇 점 경매 좀 받아주세요. 이따가 할아버지랑 아버지께 선물로 드릴게요. 말을 마치고 나는 고개를 숙여 백영초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뭐해요? 그가 즉시 답장했다. 집에서 심심해. 너 돌아오길 기다리고 있어. 나는 장난스럽게 답장했다. 깨끗하게 씻고 나 돌아오는 거 기다려요. 돌아가면 키스로 죽여버릴 거야. 이 메시지를 마침 시무가 보았다. 그는 즉시 탄식했다. 백영초는 그저 살짝 입술을 비죽이며 더이양양한 표정을 지었다. 젊은이들의 스타일. 당연히 당신은 이해 못하지. 시무가 즉시 웃음을 터뜨렸다. 너 곧 이야. 젊은이 축에 못 껴. 백영초가 유유히 옷깃을 고쳐매고 더 이상 논쟁할 생각 없이 그저 차갑게 계속 물었다. 심혈금 일은 어떻게 된 거야? 걔가 일부러 나한테 시비 거는 거 누가 봐도 명백하잖아. 그의 여자가 아무 이유 없이 남한테 괴롭힘 당할 리가 없었다. 옆에 앉아있던 시무가 한숨을 쉬었다. 심씨 집안의 이 두 며느리는 정말 한 명이 다른 한 명보다 더 말썽을 부리네. 너도 알잖아. 걔 IQ가 심씨 집안 사람이랑 좀 안 닮았어. 그 말을 듣고 백영초가 살짝 눈썹을 치켜 세우고 낮은 목소리로 동조했다. 정말 안 닮았네. 시무가 창밖을 내다보며 유유히 말을 이었다. 하지만 걱정 마. 걔 엄마가 걔한테 저 루비 목걸이 경매하라고 준 돈이 딱 1,000만이야. 걔가 이미 1,000만이나 썼으니 계속 샤오샤오랑 경쟁하면 분명히 돈이 부족할 거야. 백영초가 살짝 입꼬리를 올렸다. 그의 눈에 흥미로운 빛이 스쳐 지나갔다. 나는 걔가 뺏어가는 거 신경 안 써. 시무가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보아하니 이번에 심혈금은 백영초에게 제대로 찍혔구나. 그녀가 좀 분수를 알았으면 좋으련만.
그 루비 목걸이 세트가 경매에 나왔을 때 과연 내가 판을 들자마자 심혈금도 서둘러 바로 경쟁했다. 옆에 앉아있던 백영초가 그의 대리인에게 계속해서 가격을 올리라고 신호를 보냈고 게다가 내가 아주 잘 협력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루비 보석 세트는 가격이 1000만까지 올라가 심혈금의 예산을 훨씬 뛰어넘었다. 원래 그녀는 이미 포기하고 싶었지만 뜻밖의 바로 그때 내가 더 이상 가격을 올리는 판을 들지 않고 단호하게 손을 떼버렸다. 결국 그 루비 보석 세트는 바로 심혈금의 손에 들어갔다. 그녀는 즉시 입술을 깨물었다. 후회해서 그 자리에서 바로 울음을 터뜨리고 싶을 지경이었다. 단지 방금 전에 그녀가 판을 너무 빨리 들고 나와 경쟁하는데 정신이 팔려 가격을 신경 쓸 겨를이 없었기 때문이다. 옆에 앉아있던 씨 부인도 살짝 눈살을 찌푸리며 물었다. 네, 엄마가 너한테 경매하라고 시킨 거야. 심혈금이 찔려서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만약 그녀의 엄마가 이 보석 세트가 1000만을 썼다는 것을 알면 분명히 그녀를 때려 죽일 것이다. 시 부인이 즉시 차가운 목소리로 비웃었다. 신 부인은 정말 부자고 호탕하네. 나는 그 말을 듣고 즉시 고개를 돌려 일부러 한마디 더 도발했다. 1000만은 정말 좀 비싸네. 열금아, 만약 네가 돈이 부족하면 나한테 넘겨도 돼. 내게 그렇게 자극받자. 심혈금은 과연 이를 악물고 화가 나서 바로 대답했다. 우리 엄마가 사고 싶어 하는 물건인데 무슨 자격으로 너한테 양보해야 해? 당연히 나 돈 있어. 말을 마치고 그녀는 고개를 숙여 서둘러 엄마에게 메시지를 보내 1000만을 더 보내달라고 했다. 그때 그녀의 엄마인 주원계는 자선 기부 문제를 처리하고 있었다. 심주가 아주 신신당부했기 때문에 반드시 이 기부금을 제대로 기부해야 한다고 해서 그녀는 마지못해 100만을 기부했다. 이것이 이미 그녀의 마지막 한계였다. 돈이 아직 이체되기도 전에 심혈금이 즉시 돈을 달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엄마가 너한테 1000만 줬잖아. 그걸로 저 루비 세트 사기에 충분하잖아. 그 1000만도 그녀가 여기저기서 빌려서 겨우 모은 것이었다. 심혈금이 즉시 뻔뻔하게 대답했다. 그럼 안 살래요. 이 보석 세트는 원래 이렇게 비싼데 내가 안 사면 많은 사람들이 경쟁하려고 할 거예요. 주원계는 이 보석 세트를 사는 것이 원래 필요한 일이 있어서 안 살 수가 없었다. 다시 생각해보니 가격이 그렇게 높은 것은 그것이 아주 귀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탐낼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생각하자 그녀는 즉시 이 루비 보석 세트가 아주 가치 있다고 느꼈다. 잠깐만 기다려. 엄마가 바로 돈 보낼게. 그녀는 이를 악물고 즉시 전화를 걸어 방금 전에 자선 기부를 바로 취소했다. 오늘은 기부 못해요. 자선단체 책임자는 멍해 있다가 서둘러 되물었다. 신부인, 왜 갑자기 기부를 안 하세요? 주원계는 마지못해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했다. 일시적으로 제 재정 상황이 좀 빠듯해서요. 며칠 후에 하죠. 책임자는 그 말을 듣고 우는 것보다 더 보기 흉한 미소를 지었다. 보통 이런 며칠 후에는 분명히 답이 없을 것이다. 경매에서 심혈금은 마침내 예산을 다 쓰고 즉시 조용히 앉아 더 이상 아무것도 경쟁하지 못했다. 그때서야 비로소 내가 마음껏 활약할 시간이 되었다. 나는 재빨리 연달아 몇 개의 귀한 옥 보석 세트를 성공적으로 낙찰받았다. 고급 시계 경매 차례가 되자 마침내 나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시계를 보았다. 시작가가 이미 만이었으니 정말 결코 저렴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 사랑에 빠진 소녀의 마음이 어디 돈을 신경 쓰겠는가. 단지 저 시계가 백영초의 손목에 채워지면 얼마나 멋있을까 하는 생각에만 빠져 있었다. 막 심혈금을 벗어났는데 뜻밖의 이번에는 샤오밍잉을 만났다. 호란에서 경쟁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고 주로 나와 샤오밍잉이 계속해서 경매판을 들었다. 샤오밍잉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분명히 이 시계를 꼭 차지하고 싶어 했다. 나는 겉으로는 태연했지만 마음속으로는 피가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삼야의 대리인이 갑자기 경매판을 들어 가격을 제시했다. 샤오밍잉은 약간 멈칫했다가 마지막으로 마지못해 판을 내리고 더 이상 경쟁하지 않았다. 삼야의 대리인이 판을 드는 것을 보고 나는 즉시 한번 힐끗 쳐다보고 계속해서 단호하게 판을 들었다. 마지막으로 이 시계는 만이라는 가격에 내 손에 들어왔다. 옆에 있던 시무는
백영초의 자랑스러운 표정을 보고 화가 나서 이를 갈며 즉시 휴대폰을 꺼내 쉬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여보, 옌샤오가 방금 베노삼한테 1,000만이 넘는 시계 사줬어. 나도 갖고 싶어. 뽀뽀해줘. 쉬란이 즉시 아주 차갑게 답장했다. 꺼져. 시무가 순순히 대답했다. 네. 알겠습니다. 아래 관중석에서 외할머니가 나에게 고개를 돌려 물었다. 그녀의 표정은 약간 걱정스러웠다. 너 돈 충분히 있니? 나는 주머니를 가볍게 두드리며 환하게 웃었다. 외할머니 걱정 마세요. 돈은 부족하지 않아요. 외할머니도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제가 다 사드릴게요. 외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 즉시 애정 어린 눈으로 나를 한번 째려봤다.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벌써 저 사람한테 그렇게 잘해주다니. 나는 고개를 빳빳이 세우고 아주 당당하게 대답했다. 당연하죠. 그 사람한테 잘해줘야 나중에 우리 집에 사위로 들어오려고 할 거 아니에요. 옆에 앉아 계시던 장요판 여사는 내 말을 듣고 즉시 즐겁게 연신 고개를 끄덕였다. 저 벼락 맞을 놈의 아들은 정말 전생에 몇 대의 덕을 쌓아서 이렇게 사랑스러운 작은 아내를 얻게 되었을까. 외할머니가 장 여사를 힐끗 쳐다봤다. 그녀의 눈빛은 아주 의심스러웠다. 당신 그 표정은 뭐야? 설마 당신 아들도 남의 집에 사위로 들어가고 싶어 하는 거 아니야? 당신 미래의 며느리는 오래 살인데 아직도 사위를 구하는 거야. 그 말을 듣자 장 여사는 깜짝 놀라 즉시 심하게 기침을 했다. 주위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즉시 일제히 우리 쪽을 쳐다봤다. 각자의 표정은 아주 복잡했다. 특히 심혈금은 이때 호기심이 생긴 듯 즉시 바로 물었다. 옌샤오, 너 정말 사위를 구하는 거야? 누구야? 남의 집에 사위로 들어가는 남자는 분명히 미래가 없을 텐데 그런 사람도 내 눈에 차. 나는 즉시 고개를 높이 들고 아주 자랑스럽게 선언했다. 내가 왜 눈에 안 차겠어? 우리 배평균은 내 남편보다 10배는 더 잘생겼거든. 내가 이렇게 부자인데 사위 한 명 구하는 게 뭐 어때서? 내 말을 듣고 이번에는 심혈금도 장 여사를 따라 심하게 기침을 했다. 쿨럭쿨럭 방금 누구라고 했어요? 배씨요? 이 일은 정말 말도 안 돼. 말도 안 되는 일이야. 나는 차갑게 그녀를 한번 쳐다보고 서둘러 장 여사의 소매를 살짝 잡아당기며 억울한 척 작게 일러 바쳤다. 장 여사님, 제가 여사님 따라해요. 장 여사는 즉시 고개를 돌려 차가운 얼굴로 심혈금을 째려봤다. 어린 것이 벌써부터 못된 것만 배웠네. 심혈금은 얼굴이 찡그려졌다. 억울해서 얼굴이 붉어졌다. 정말 억울한데 해명할 방법이 없었다. 그녀 옆에 앉아있던 시 부인도 살짝 눈살을 찌푸리며 차가운 목소리로 꾸짖었다. 오늘 너 왜 그래? 심혈금은 그저 쓴 약을 삼킨 것처럼 쓰라리고 불편한데 말할 방법이 없었다. 경매가 점점 막바지에 이르렀고 마침내 오늘 가장 중요한 경매품이 등장했다. 귀한 핑크 다이아몬드? 핑크 다이아몬드는 원래 희귀하고 게다가 불순물이 생기기 쉬운데 오늘 경매에 나온 다이아몬드는 완전히 순수하고 중량은 너 캐럿에 달했다. 시작가는 억천만이었다. 장 여사가 첫 번째로 판을 들었다. 분명히 오늘 그녀의 목표는 바로 이 핑크 다이아몬드였다. 삼야의 대리인도 경매에 참여할 때까지 그녀는 비로소 손을 뗐다. 일단 삼야가 나타나면 게다가 이 다이아몬드의 가치가 너무 커서 홀 안에서는 더 이상 경쟁할 만한 사람이 거의 없었다. 마지막으로 이 다이아몬드는 억이라는 가격에 삼야에게 돌아갔다. 그때서야 사람들은 오늘 경매 내내 삼야가 오직 이 핑크 다이아몬드 하나만 샀다는 것을 깨달았다. 시 부인이 즉시 비위를 맞추며 미소 지었다. 장 여사는 그 말을 듣고 그저 차갑게 그녀를 한번 째려봤다.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이렇게 젊은 분홍색이 어울리겠어? 우리 막내가 이 물건을 경매한 건 자기 아내한테 선물하려고 한 거야. 외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 즉시 쳐다봤다. 그녀의 표정은 아주 난처했다. 당신네 며느리도 나이 많지 않아. 장 여사는 즉시 화가 나서 목이 메어 차가운 목소리로 바로 대꾸했다. 당신 닥쳐. 나는 옆에 앉아 입을 가리고 살짝 웃으며 일부러 작은 목소리로 덧붙였다. 외할머니, 남한테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살도 아직 젊잖아요.
여기 있던 사람들은 즉시 아주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만약 저 다이아몬드가 사야의 아내에게 선물하는 것이라면 결국 옌샤오의 것이 되는 거 아니야. 옆에 앉아있던 샤오밍잉이 일부러 내게 물었다. 옌샤오, 너는 왜 저 다이아몬드 경매에 참여 안 했어? 내 외할머니 부자잖아. 나는 즉시 두 손을 들어 무력하게 대답했다. 나는 이런 보석류에는 전혀 흥미가 없어. 저 다이아몬드는 정말 예쁘긴 한데 가격도 말도 안 되게 비싸. 나는 사야처럼 바보가 아니야. 어떻게 저 다이아몬드 하나 사려고 그렇게 큰 돈을 쓰겠어. 사정을 아는 사람들, 특히 장 여사는 즉시 모두 나를 아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눈빛으로 쳐다봤다. 모두 할 말을 잃었다. 내가 방금 말한 그 말도 안 되게 비싼 다이아몬드는 바로 저 바보가 너한테 선물하려고 거금을 쓴 거야. 이 무심한 딸아. 멀지 않은 곳에서 옌자오자오가 살짝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의 표정은 질투와 억울함으로 가득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예전의 이상한 꿈이 떠오르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런 미래를 예언하는 종류의 꿈은 그녀가 단 한 번만 겪어본 것이었다. 꿈속에서 단지 그녀에게 백영초에게 접근해서 그를 통해 운명을 바꾸라고 했을 뿐이다. 하지만 그 외에는 어떤 다른 지시도 없었다. 하지만 분명히 이 백영초라는 길은 전혀 갈 수가 없었다. 심주조차 그녀는 끌어들이지 못하는데 하물며 배시댁 삼야랴. 옌자오자오의 마음속은 분노와 원망으로 가득 찼다. 옆에 앉아있던 철란이 그녀에게 살짝 주의를 주었다. 옌샤오 그만 쳐다봐. 걔랑 비교해봤자 아무 소용없어. 내 자신에게나 집중해. 좀 있으면 빛이 팔찌 하나 더 나올 거야. 장 여사가 여기 온 건 바로 저 팔찌 때문이니 우리가 반드시 낙찰받아야 해. 옌자오자오가 살짝 입술을 깨물었다. 다이아몬드는 그중 하나일 뿐이고 다음이 바로 저 빛이 팔찌야. 그 말을 듣고 옌자오자오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이며 재빨리 경매 무대에 모든 주의를 집중했다. 저 옥팔찌는 장유판 여사님뿐만 아니라 나도 마음에 들어서 외할머니께 선물로 사드리려고 했어. 즉시 경매 분위기는 아주 뜨거워졌고 가격은 재빨리 수천만까지 치솟았다. 철란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긴장한 채 나를 뚫어지게 쳐다봤다. 장 여사보다 분명히 내가 더 빠르고 단호하게 가격을 제시하고 있어. 철란이 계속해서 판을 들었다. 철란 부인께서 1,000만을 제시하셨습니다.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하실 분 안 계십니까? 내가 막 가격을 더 올리려 할 때 외할머니가 손을 들어 나를 바로 막으셨다. 이 가격은 너무 높아. 그럴 가치 없어 얘야. 포기하자. 저 옥팔찌 때문에 여기까지 온 장 여사조차 이미 멈췄다. 나는 마지못해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철란은 즉시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아주 더이양양해했다. 이 팔찌는 반드시 내 것이 되어야 해. 하지만 그녀가 막 그것이 확실히 자기 손에 들어왔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 장 여사가 갑자기 다시 판을 들었다. 장유판 부인께서 1,100만을 제시하셨습니다. 1,100만. 계속하실 분 안 계십니까? 철란 부인, 계속하시겠습니까? 철란은 화가 나서 이를 갈았지만 마지막으로 마지못해 판을 내렸다. 원래 그녀는 이 팔찌를 사서 장 여사께 선물로 드려 비위를 맞추려 했다. 예전에 그녀는 이미 자세히 알아봤고 장 여사가 1,000만 이상은 지불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이제 그녀가 계속해서 가격을 높여 오히려 자신도 모르게 그분께 잘못 보인 셈이 되었다. 철란이 눈살을 꽉 찌푸렸다. 그녀의 표정은 아주 보기 흉했다. 이 일? 정말 처리하기 힘드네. 옌자오자오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엄마, 이제 어떡해요? 철란이 무력하게 고개를 저었다. 어쩌겠어. 보아하니 이따가 내가 직접 장 여사님 앞에 가서 사과해야겠네. 옌자오자오가 즉시 원망했다. 다 옌샤오 때문이야. 걔는 분명 우리가 이 팔찌를 원한다는 걸 알고 일부러 가격을 올려서 우리를 곤란하게 만든 거야. 철란이 차갑게 그녀를 한번 째려봤다. 내가 몇 번이나 말했니? 맨날 옌샤오만 쳐다보지 말고 내 자신에게나 집중하라고. 옌자오자오가 억울하게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아주 작았다. 알았어요. 경매가 끝나고 천란은 일부러 옌자오자오를 데리고 장유판 여사를 만나러 갔다. 자오자오가 예로부터 정식으로
여사님께 인사드린 적이 없어서 오늘 제가 아이를 데리고 와서 인사드리게 했습니다. 옌자오자오가 즉시 다가가 달콤한 미소를 지으며 예의 바르게 인사했다. 장 여사는 차가운 태도를 보이지 않고 역시 예의 바른 미소로 부드럽게 대답했다. 이 미소는 즉시 옌자오자오를 신나게 했고 모든 용기를 내어 말을 이었다. 원래 이 옥팔찌는 제가 여사님께 선물로 드리려고 산 거였어요. 그런데 중간에 어째서인지 좀 문제가 생겨서 정말 죄송합니다. 장 여사는 그 말을 듣고 아 하고 소리를 냈다. 어머, 네가 참 마음이 곱구나. 하지만 사실 나도 이 팔찌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 사서 다른 사람 주려고 한 거야. 옌자오자오는 즉시 멍해 있다가 놀라서 바로 되물었다. 이 팔찌 다른 사람 주려고 사신 거예요. 장 여사가 즐겁게 고개를 끄덕였다. 마침 자신의 비서가 물건을 받아온 것을 보고 즉시 손을 들어 크게 불렀다. 옌샤오. 나와 외할머니는 막 떠나려던 참이었는데 그녀가 이름을 부르는 것을 듣고 두 사람 모두 즉시 멈칫했다. 장 여사님, 무슨 일이세요? 장 여사가 즉시 한숨을 쉬며 탄식했다. 비록 내가 내 외할머니랑 같은 세대지만 사실 내 마음은 아주 젊단다. 우리 막내 아들이 올해 겨우 살이야. 아니면 나한테 아줌마라고 한번 불러주지 않겠니? 나는 즉시 할 말을 잃고 목이 메었다. 속으로는 저 삼야대 늙은이 아니었나 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어쨌든 저 사람이 몇 살이든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지. 우리 외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 비웃음을 터뜨렸다. 당신이 그 말을 할 수 있다니? 당신 아들이 살이면 우리 손녀가 삼촌이라고 부르는 것만 해도 아주 합리적인 거야. 하물며 당신 며느리는 살이라며. 옛날 같았으면 우리 손녀가 그 사람한테 할머니라고 불러도 과하지 않았을걸. 우리 외할머니는 즉시 단호하게 손을 저었다. 장 여사의 얼굴이 즉시 새까맣게 변했다. 내가 이렇게 사랑스러운데 우리 외할머니는 정말 털 세운 강아지처럼 말 한마디 한마디가 사람 화나게 만드네. 나는 웃음을 참으며 장 여사를 부드럽게 달랬다. 장 여사님, 정말 아줌마라고 부르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아니면은 제가 그냥 실어처럼 그분을 삼촌이라고 부를게요. 장 여사는 내 말을 듣고 눈이 즉시 위층 VIP 룸 쪽으로 향했다. 마음속으로는 지금쯤 배경초가 이 말을 들으면 화가 나서 미쳐버리겠지라고 생각했다. 화제는 다시 방금 전에 옥팔찌로 돌아왔다. 내가 보기에 네가 저 팔찌를 아주 좋아하는 것 같더구나. 장 여사가 나를 보며 부드럽게 말했다. 옆에 서 있던 옌자오자오가 일부러 끼어들어 나를 비꼬았다. 옌샤오가 일부러 가격을 올리지 않았다면 그렇게 비싸지 않았을 거예요. 걔는 사실 저 팔찌 안 좋아해요. 단지 엄마랑 대립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 말을 듣고 장 여사가 차갑게 그녀를 한번 째려봤. 그녀의 목소리는 비꼬는 투였다. 내 말은 내 엄마도 나랑 시비 걸려고 일부러 가격을 올렸다는 뜻이니. 옌자오자오가 깜짝 놀라. 옆에 서 있던 천란이 재빨리 그녀를 한번 세게 꼬집고 낮은 목소리로 꾸짖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경매는 원래 높은 가격을 부른 사람이 이기는 거야. 일부러 가격을 올리는 게 어디 있어. 그때서야 옌자오자오는 자신이 방금 실언했다는 것을 깨닫고 즉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바로 자기 혀를 깨물어 버리고 싶을 지경이었다. 이 입이 정말 문제네. 바로 그때 장 여사가 방금 경매에서 낙찰받은 옥팔찌 상자를 내 앞에 내밀며 자상하게 웃으며 말했다. 오늘 정식으로 처음 만나는 건데 원래 첫 만남 선물을 하나 줘야 하는데 내가 미리 준비를 못해서 임시로 이 팔찌를 경매에서 선물로 삼으마. 부디 싫어하지 말아다오. 나는 그 말을 듣고 즉시 멍해 있었다. 이 팔찌 정말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장 여사가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빛은 부드러웠다. 물론이지, 너한테 주는 거야. 나는 즉시 산더미 같은 압박감을 느꼈다. 머릿속에서는 답례로 무슨 선물을 골라야 할지 계산하기 시작했다. 나는 참지 못하고 외할머니 쪽으로 고개를 돌려 받아도 되는지 여쭤보고 싶었지만 외할머니는 미소 지으며 손을 흔들고 즐겁게 대답하셨다. 장 여사가 그렇게 호탕하시니 그분이 주시고 싶어 하시면 너는 편하게 받아.
바로 그 순간 옆에 서 있던 옌자오자오의 얼굴이 문득 창백해졌다. 그녀의 눈빛은 아주 절망적이었다. 왜냐하면 그때 그녀는 문득 장유판 여사가 옌샤오에게 그렇게 잘해주는 것이 전혀 옌샤오의 외할머니 체면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녀는 분명히 옌샤오와 백영초 사이의 일을 이미 잘 알고 있었고 지금 옌샤오를 배씨 집안의 미래 며느리처럼 대하고 있었던 것이다. 옌자오자오는 아주 절망스러웠다. 나는 마치 그녀를 올가매는 저주 같아서 그녀가 도저히 벗어날 수 없게 만들었다. 그녀는 사멸을 끌어들일 능력이 없었다. 이제 심지어 그의 어머니조차 나를 그녀보다 훨씬 더 좋아했다. 경매장을 나오면서 나는 얼핏 그녀가 철란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하는 것을 들었다. 엄마, 이번에는 정말 희망이 없어요. 철란은 그녀의 낙담한 모습을 보고 즉시 마음속에 화가 치밀었다. 그게 무슨 말이니? 내가 너한테 얼마나 많은 돈과 정성을 쏟았는데 이제 와서 그렇게 쉽게 포기하겠다는 거야. 옌자오자오가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혼란으로 가득 차 있었다. 제가 졌다는 거 인정해요. 저는 정말 옌샤오만 못해요. 철라는 그 말을 듣고 그저 이를 갈았다. 눈이 붉어졌다. 그녀는 평생 내 어머니인 옌슈만 못했고 이제 심지어 그녀의 딸조차 나에게 현저히 뒤떨어졌다. 심지어 내 외할머니인 서걸화와 비교해도 그녀는 그렇게 자유롭고 편안하게 살지 못했다. 마치 그녀가 끝없는 순환에 빠져 갈수록 출구 없는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것 같았다. 철라는 이때 사실 옌자오자오 못지않게 절망스러웠다. 그녀는 눈을 감고 평정을 유지하려 애썼다. 그녀의 목소리가 쉬어 있었다. 분명히 아직 길이 하나 남아 있어요. 저는 심주와 결혼할 거예요. 철란이 즉시 놀랐다. 심주라고? 자오자오. 지금 심씨 집안 전체는 심우가 장악하고 있어. 심주는 평생 고개 들 기회가 없을 거야. 네가 걔한테 시집 가봤자 아무 이득도 없을 텐데. 옌자오자오가 진지하게 어머니를 쳐다보며 살짝 말했다. 엄마, 만약 심우가 없다면 심주는 심씨 집안의 유일한 아들이 되는 거 아니에요. 철란이 즉시 충격을 받았다. 그녀의 표정은 믿을 수 없다는 듯 했다. 엄마한테 너무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어요. 심주는 아직 젊고 심할아버지도 아직 건강하시고 그의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미래는 분명히 변수가 많아요. 그 꿈의 원래 시나리오에 따르면 시무는 다음 달, 즉 다가오는 월에 교통사고로 사망할 것이다. 만약 모든 것이 꿈처럼 일어난다면 시무를 잃고 나면 심주는 심씨 집안의 유일한 상속자가 될 것이고 그녀는 당연히 심씨 집안의 미래 안주인이 될 것이다. 이것을 명확히 이해하자 옌자오자오의 마음속에는 즉시 희망이 아직 아주 많이 남아있다고 느꼈다. 장 여사와 잠시 이야기를 나눈 후 나는 외할머니와 함께 떠날 준비를 했다. 바로 그때 샤오밍잉이 갑자기 다가왔다. 방금 저를 위해 공정한 말을 몇 마디 해주신 거 아직 감사하다고 안 했네요. 나는 즉시 의아해서 이해할 수 없었다. 너를 위해 공정한 말을 했다고. 샤오밍잉이 거만하게 턱을 치켜들고 대답했다. 하지만 미리 분명히 말해두는데 네가 나를 도와줬다고 해서 내가 너를 좋아하는 건 아니야. 나는 즉시 할 말을 잃었다.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그녀를 쳐다봤다. 너 정말 생각이 너무 많구나. 내가 샤오창인을 싫어하는 건 원래 너랑은 아무 상관없는 일이야. 왜냐면 나도 너를 안 좋아하거든. 샤오밍잉은 그 말을 듣고 즉시 입술을 삐죽이며 가볍게 흥 소리를 냈다. 계속 센 척해. 사실 네가 나랑 친구하고 싶어 하는 거 다 알아. 나는 그저 차갑게 2번 웃으며 대답했다. 하하. 그때 위층 VIP 룸에 앉아있던 백영초가 눈을 내려다보다가 이 장면을 보고는 부드럽게 샤오인치를 힐끗 쳐다보고 차갑게 입을 열었다. 네, 동생한테 옌샤오에게서 좀 떨어지라고 해. 샤오인치는 그 말을 듣고 손으로 코를 만지작거리며 어쩔 수 없다는 듯 대답했다. 제 동생이 당신을 좋아하긴 하지만 그래도 분수는 알아요. 아직 이른데 술 한잔 안 할래. 백영초가 입꼬리를 올리고 부드럽게 바로 거절했다. 안 마셔. 샤오인치는 그저 침묵하며 무력하게 웃을 뿐이었다. 너 밖에 나와서 술 안 마신 지 얼마나 됐어? 아직 장가도 안 갔는데 벌써부터 이러면 어떡해.
백영초는 즉시 아주 의기양양하게 미소 지었다. 그의 말투는 자랑스러움으로 가득했다. 너 좀 이르게 부르네. 그 사람 아직 내 아내 아니잖아. 백영초가 담담하게 대답했다. 조만간 아내가 될 거야. 말을 마치고 그는 즉시 일어나 주차장으로 내려갔다. 그와 함께 가는 리차오가 아주 가련한 표정으로 작게 물었다. 사냐? 그럼 저는요. 백영초가 차갑게 그를 한번 째려봤다. 너는 알아서 차 불러서 가. 리차오는 즉시 발걸음을 멈칫했다. 억울한 표정으로 그를 따라갔다. 사냐? 백영초가 문득 발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돌려 그를 쳐다봤다. 리차오는 즉시 아주 감동했다. 그는 삼야께서 분명히 자기를 버려두고 가지 않으실 줄 알았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그는 다시 차갑게 한마디 덧붙였다. 나 따라오지 마. 옌샤오 앞에서 말실수할까봐 걱정돼. 리차오, 정말 인간성 없는 자본가네. 그는 속으로 이를 갈며 마음속으로 자기 사장을 향해 수많은 저주의 원을 그렸다. 리차오를 따돌리고 나니 백영초의 기분은 즉시 아주 상쾌해졌다. 그는 유유히 차를 몰아 주차장을 빠져나왔다. 이 광경을 보고 백영초의 얼굴은 즉시 새까맣게 변했다. 특히 시무가 조수석에 앉으려는 것을 보고 그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한 대 걷어찼다. 당장 꺼져. 이 자리는 샤오샤오 자리야. 시무는 그 말을 듣고 화가 나서 웃음을 터뜨렸다. 배노삼, 너 사람 좀 되라. 백영초가 차갑게 입술을 비죽이며 아무렇지 않게 고쳐 말했다. 위아래도 없이 삼촌이라고 불러. 시무 누가 내 차 타고 싶대. 그는 즉시 휴대폰을 꺼내 쉬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여보, 배노삼 이 개자식이 나 집에 안 태워준대. 나 데리러 와주면 안 돼? 뽀뽀해줘. 쉬란이 조금의 동정심도 없이 바로 답장했다. 꺼져. 시무가 순순히 바로 대답했다. 네, 알겠습니다. 엉엉 우는 이모티콘. 백영초가 눈썹을 치켜 세우고 비웃는 표정으로 그를 쳐다봤다. 네, 아내가 데리러 온대. 시무는 얼굴이 어두워졌다. 센 척하며 바로 대답했다. 나는 내 아내를 아끼니까 내가 알아서 갈 거야. 그를 쫓아내고 나니 뒤에 아직 두 사람이 더 남아 있었다. 백영초가 고개를 돌려 차가운 목소리로 계속해서 쫓아냈다. 너희 두 사람도 다 꺼져. 샤오인치가 즉시 게으른 목소리로 투덜거렸다. 에이, 그러지 마, 삼룡. 우리는 데리러 와줄 아내도 없잖아. 초서정이 즉시 바로잡았다. 우형은 안에 있지만 데리러 와주지는 않잖아. 백영초가 차가운 얼굴로 짧게 명령했다. 꺼져. 샤오인치가 즉시 뻔뻔하게 말했다. 오늘 네가 우리 안 태워주면 우리 형제 그만두자. 꺼져. 초서정이 그를 나무랐다. 너 정말 미색에 빠져 친구를 저버리는구나. 꺼져. 마지막으로 그 두 사람도 차에서 쫓겨났다. 샤오인치가 화가 나서 차 밖에서 몇 마디 욕을 퍼부었다. 갑자기 등 뒤에서 내 놀란 목소리가 들려왔다. 샤오 도련님. 뭐 하세요? 그의 목소리가 즉시 막혔다. 그는 고개를 돌려 나를 당황스럽게 쳐다봤다. 그를 보자마자 나는 문득 지난번 CC 집안 파티에서 나를 도와주지 않았던 그 인색한 남자가 아마 바로 이 사람이었다는 것을 떠올렸다. 나는 아직도 원한을 품고 있었다. 그렇게 생각하자 샤오인치를 보는 내 눈빛은 즉시 차가워졌고 아주 비호감으로 가득 찼다. 샤오인치는 물음표 가득한 얼굴이었다. 나랑 당신이랑 아는 사이였나. 바로 그때 차창이 내려가고 백영초의 잘생긴 얼굴이 드러났다. 그가 부드럽게 나를 한번 불렀다. 샤오샤오. 나는 즉시 즐거워졌다. 눈이 놀라움으로 반짝였다. 어떻게 여기 왔어요? 그가 입꼬리를 올리고 부드럽게 대답했다. 일부러 너 데리러 왔지. 즉시 나는 샤오윈치 쪽에서 들려오는 비꼬는 듯한 흥 소리를 들었다. 정말 남자의 입이란 사람 속이는 데만 능숙하구나. 나는 아직 기뻐하기도 전에 이 흥소리를 듣자마자 즉시 불쾌해져서 고개를 돌려 그를 쳐다봤다. 샤오 도련님, 그 사람한테 무슨 불만이라도 있어요. 그때 백영초가 차갑게 샤오인치를 경고하는 눈빛으로 한번 째려보고는 슬픈 듯 한숨을 쉬었다. 아마 우리 집이 파산해서 그가 나를 무시하는 거겠지? 다음 이야기는 몽상서책이
시공초월 경험으로 생존쇼 정복하기 재생 목록에서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